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5월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25명으로 이태원 클럽건을 포함한 지역사회 확진자 17명, 나머지 8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5월 24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1,190명이며 현재 711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82만 289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는 사망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최근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일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하루 평균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대로 감소하여 병상 등 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의 비율은 6.8%로 상승되었고 방염망 내 환자 발생 비율도 80%대로 이내로 저하되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고리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월 6일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5월 24일 12시까지 확인된 환자 수는 총 225명입니다. 이 중 이태원 관련 환자가 96명, 이 환자들로 인한 추가 전파가 129명입니다. 클럽을 직접 방문한 경우보다 방문자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지역사회 전파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 확진 환자의 접촉자를 빠르게 추적하며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태원 클럽 사례는 여러 곳의 다양한 시설들이 연관되어 있어 역학조사의 속도가 확산 추이를 따라잡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악바리 2호점, 경기 부천시 라운파티하우스 등 확진 환자가 다녀간 다중이용시설과 시간대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이 시간대에 해당 시설을 이용한 국민들께서는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한 최근의 확산 사례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역 관리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속도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감염 확산 우려가 컸던 종교시설이나 의료기관, 콜센터에 확진자가 발견되었으나 이들 기관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결과 후속 감염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었습니다. 반면에 감염 위험성이 간과되었고 마스크 착용, 소독과 환기 등이 미흡했던 노래방, 주점 등에서는 상당히 빠른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상 속에서 국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노력 여하에 따라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를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방역 관리망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여 격리시키는 후속 조치가 늦어졌고 그 사이 추가적인 전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하여 수집하고 정보 수집 주체도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을 분리하여 개인정보는 QR코드를 생성한 회사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관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지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입니다. 클럽, 헌팅 포차,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여 적용하고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과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6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통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더불어 시설 관리자의 명부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유흥시설, 코인 노래방 등에 대한 중앙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 유흥시설 8,100여 개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점검도 실시하여 6,400개 업소가 영업을 중단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업 중인 1,700개 업소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8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감염 관리 노력이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실천과 결합한다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령층이 높은 고위험군은 감염 직후 급속도로 임상경과가 악화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 환자를 위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음압병상을 중증 환자 긴급치료병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병상을 제공한 97개 의료기관에 대해 이미 투입한 시설과 장비 비용을 지원함과 함께 기간당 최대 40억 원을 지원하여 300병상을 목표로 병동형 음압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병상은 평상시에는 일반 병상으로 운영 가능하나 필요시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치료 병상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각 지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증 환자의 적정 치료를 위해 인프라 확충과 진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해외 입국자 수는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55만 명이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전년 동기간에는 약 1천만 명이 입국한 것에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만 최근 장기 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재입국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1일부터 등록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출입국 수요를 억제하고 확진 환자의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장기 체류 외국인도 출국 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현지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정상 여부를 진단받아 진단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입국 시 검역을 철저히 하고 격리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는 27일부터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원과 등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삼가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야외활동과 모임, 종교활동에 참여한 후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시면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건소 및 1339에 연락하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의 노력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일상생활과 코로나19의 통제를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시행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으며 새로워졌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데 필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그 속의 함의를 찾아내고 변화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그 노력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대적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의에 답변드린 후 보건복지부 기자단 온라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당하면 성함과 매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도 계신가요? 예. 예, 저 JTBC 박유미입니다. 일단 그 QR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일정을 6월 초, 6월 중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강제적으로 좀 도입을 하는 대상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고 그리고 강제성을 어떻게 띌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 같은 것부터 해서 어린 학생들은 방역 수칙을 좀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별도의 지침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뭐 신규 확진자가 뭐 두 자릿수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등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지라 어쨌든 그 방역 당국 그 대표 입장에서 그 장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좀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어쨌든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평가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은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QR 코드에 대해서 또 어린 학생들의 방역 수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R 코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용을 말하자면 당년 적용 사업장애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제라기보다. 왜 강제라고 저희가 꼭 말을 붙이지 않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또 그에 거부할 경우에는 수기로 적으면 됩니다. 다만 QR코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훨씬 더 간편하게 출입자 명부가 작성이 가능하고 또 개인정보도 지금 수기를 적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정보가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수기를 적는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는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고 자기 이름을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QR코드,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QR코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암호화되어서 QR코드를 발행하는 기관에는 그 암호화된 정보가 보관이 되고 또 업소에 출입한 명부 또는 출입한 그 기록 자체는 또 제3의 기관에 따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업소 주인도 누가 그걸 출입했는지를 개인의 번호라든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감염병이 심각이라든지 또는 경계 단계에 와서 중대한 그 심각한 경우에 왔을 때 그때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두 기관이 따로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암호화되어 있는 개인정보와 그 업소에 출입한 사실 자체가 결합이 되어서 비로소 어떤 사람이 그게 출입한지 알게 됩니다. 즉 현재 수기로 적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강제적인 시설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는 하겠지만 완전한 강제 수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떤 경우에든 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출입자를 파악해야 되는 것은 감염병 관리법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기를 작성하건 QR코드를 이용하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시설업자들이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선택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은 그럼 어떤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업소의 종류별로 리스트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